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보동 치마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작사 대표이자 제작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영희라고 합니다. 저 말고 이제 각자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연부동 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강릉 신영 극장에 오늘 저는 처음 와봤는데 강릉에 계신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에 내렸는데 눈도 되게 많이 와 있고 공기도 엄청 좋아가지고 즐겁게 걸어서 극장까지 왔는데 오니까 또 팬분이 이런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시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노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예쁜 인형도 선물 받고 또 제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택시 없을까봐 이렇게 팬분이 여기 관계자도 아닌 팬분이 일부러 차가지고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꼭 오고 싶었던 강릉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눈이 어제 많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 극장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오셨을까 좀 걱정하기도 하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요즘 들어 더 소중할 때인 것 같은데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실 시간, 마음을 다질 시간을 시간을 벌어드리고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관객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아마 이 작품으로 계속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계신 와중이시잖아요. 가장 먼저 많은 관객들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였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2015년쯤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감독님 괜찮으시면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과정 그리고 어떻게 딱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셨는지까지의 과정까지 일단 이야기를 폭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인권 활동을 현장에서 하면서 미디어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들을 만들면서 그 공간에서 활동가들이 이제 같이 연대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 다큐멘터리나 혹은 이런 소재들이나 혹은 또 이제 연대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다큐멘터리화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간의 활동들을 지켜보면. 근데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3XFTM이나 그다음에 저기 앞에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레즈비언 정치노정기라는 이제 작품을 한영희 감독이 또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종로의 기적과 같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문이나 그 다음에 공동정범 같은 이제 용산 참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그 이후에 또 안녕이오로나 혹은 플레이온과
플레이온 같은 이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한 4년 전쯤에 다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홍보 영상을 좀 찍고 싶다라는 연락을 좀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현장에 촬영을 하러 갔었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을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대면한 순간이었는데,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솔직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이 저는 좀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 성소수자인 줄 몰랐을 때 그냥 내뱉었던 어떤 혐오의 언어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죄책감에 시달리시기도 하셨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을 때 그냥 평소에는 넘어갈 수도 있었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생기셨던 거죠. 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있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 혹은 화장실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남자 여자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서 내 아이는 어떻게 화장실을 그동안 갔었던 것일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을 때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룰 때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분홍치마와 부모 모임이 함께 이 영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다큐멘터리를 함께 기획을 하게 되고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그것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비님과 비비안님을 주인공으로 이제 픽하게 된 것은 사실 영화를 보면은 관객분들이 아실 거라고, 왜 그랬는지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분의 이렇게 두 분을 이제 주인공으로 정하거나 제 마음속에 이제 주인공으로 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주로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비님과 비비안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때 두 분의 생애사 인터뷰에서 제가 좀 많은 영감이나 혹은 인상적인 어떤 순간들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나비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여성으로서 자신이 선택해왔던 어떤 삶의 궤적이 되게 분명하셨던 분이었었던 것 같고, 그런 분이 또 이제 한결님의 어떤 성별정정이나 트랜지션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화될까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고, 근데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되게 카메라 앞에서 검열 없이 자신을 되게 드러내는 것에 가감이 없으신 분, 굉장히 솔직하셨고, 어떤 갈등이나 마음속의 혼란 같은 것들도 이것들이 하나의 다 과정일 것이다 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나의 감정을 다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담담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또 주목하면서 비비안님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두 분을 제 마음 안에 이제 주인공으로 택하고 촬영을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을 텐데 뭘 믿고 저희의 뭘 믿고 같이 하시겠어요? 제안하신 적은 없죠. 저희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함께 찍자고 말이 돼서 와서 활동하는 거를 주로 찍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나간 지 한 1년도 안 된 상태라 어쨌든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던 상태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감독님이 단체를 이제 어쨌든 저희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저도 깨닫고 있었죠. 성소수자나 그 부모가
보여지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단체를 찍으니까 나도 어쨌든 그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로 촬영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감독님이 인터뷰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필요한 작업이니까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했었고 아마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그거는 기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에 굉장히 귀 기울이는 단체고 그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항상 같이 고민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서 감독님이 오시는 걸 저는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제 자꾸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 감독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서 되게 솔직해지는 타입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제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정리도 되는 것 같고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고 또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한 몇 년에 걸쳐 했잖아요. 성장하는 저를 발견을 하는 거죠. 워딩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하는 말들이 달라지는 게 저도 느껴져가지고 아 내가 되게 어쨌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 스스로 느끼면서 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일단 되게 좋았기 때문에 4년의 시간이 뭐 길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감독님이 나중에 비비안 님이 주인공이 되실 것 같아요 하셨을 때 저는 기뻤어요.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작업을 같이 해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품이 잘 나와서 사실 이게 저는 좀 관객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영화 홍보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다. 내 한 몸 불사르리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아직 저희가 2만이 안 돼가지고 요즘 약간 동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은 넘겨야 되지 않겠나. 감독님 힘들게 만드셨고 저희도 어쨌든 촬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 어떤 마음이 이 영화가 좀 많이 보여져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살아가기 좀 편리한 세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고 오늘도 강릉까지 왔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걸 영화 실은 뭐 부모 모임 다 활동가들을 다 생애사 인터뷰를 했었고 이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아주 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여자아이한테 자꾸 연애 편지를 쓰고 그래서 꾸준히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지나가는 척 물어봤죠. 너 레즈비언 같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아주 일거에 저기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중학교 때 또 다시 물어봤어요. 너 레즈비언 맞지? 했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한편으로 예쁜 손주를 못 본다거나 듬직한 사위를 못 보는 것이 아쉬울 법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위가 듬직한 사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쁜 손주를 내가 키워줄 것도 아니고 또 비혼자도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부모 모임을 나가서 그 자리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한테 왜 트랜스젠더라고 말을 못했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젠더 표현이 다르다던가 아이 때부터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계속 남자아이하고 노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나는 가슴이 불편해.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남자아이들 입는 교복을 입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아이한테 네가 여자로 사는 게 힘든 이 세상인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는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 모임 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좀 선진국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젠더 표현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트랜스젠더가인지 뭔지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남과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부모들이 아 얘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겠어.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나 이 내분비과 의사들이랑 상담을 해서 아이한테 이제 1차 성징 나타날 때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준다거나 투여한다든가 그러고 꾸준히 이제 지켜보면서 2차 성징 나타날 때는 남성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계속 몇 년 동안 정체화를 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제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뭐 윤곽이 더 커지기 전에 이제 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정체화한 성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국가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저는 아이한테 상처를 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더구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였는데 그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봤던 트랜스젠더는 TV에 나오는 하리스님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가시화를 해서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주변에 어떤 젠더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것을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마땅히 도와야 할 텐데 싶어서 좀 더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인터뷰를 했지만 또 영화가 가장 큰 커밍아웃이고 우리가 보통 또 커밍아웃 할 때 바비를 위한 기도를 많이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조금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조금 더 밝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n분의 1 몫을 한다는 의미로 열심히 이렇게 촬영에 임했고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한 2년 후에 이제 감독님께서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n분의 1 주인공이죠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진짜 주인공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막말하고 욕하고 했겠습니까. 영화에서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솔직한 모습이 담긴 것 같고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저희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인형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하니까 영화하기 참 잘했다 싶어서 열심히 요즘 배우 놀이 하고 있습니다. 둘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여부렁치마 멤버 제작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여부렁치마의 굉장히 10번째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는 이제 10번째 작품인데 역대 어느 주인공보다 가장 열혈로 이렇게 함께 뛰어주시는 주인공 사실 저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로의 기적 때 잠깐 계셨고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용산 철거를 다루었던 작품들의 경우는 실제 이제 생계의 문제들도 있으셨고 노동자 투쟁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또 그분들도 당장 이제 뭐 투쟁 현장에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마음은 많이 모아주셨지만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본인의 시간까지 이렇게 할애하시는 정말 이 n분의 1로서 이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함께 만들어가 주시고 계시는 두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영화 언제 나와요? 이렇게 막 퇴근을 하니까 영화가 나오면 두 분이 바쁘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바쁜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갖고 저희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영화 주인공들이 이걸 잘 못 띄워주실 형편이거나 심지어는 본인 나오는 걸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꼭 나와주세요. 결국 영화 나오고 비비아님은 한 달 휴직하고 11월 휴직하고 12월도 막 빼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돈은 언제 버니? 그랬더니 지민님이 벌어요. 그러고 계속 다니고 계시고 저도 서울에서 노조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조 일을 팽개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러. 예. 저희 이제 이야기는 좀 이쯤에서 좀 정리하고 혹시 관객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같이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 한마디만 해도 네. 될까요? 오늘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메이님이 조카분 모시고 와주셔가지고 벌써 GV만 한 9번째 쫓아다니시는 메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부모 아버님도 뵐 겸 겸사겸사해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날 눈도 많이 오고 상당히 길이 미끄럽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뒤에 계시는 멘티. 질문이 아니라 감상편인데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강릉에 혼자 여행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선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영화를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대에 다니면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는데 그 정체성이 강해짐으로써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비비안님이 우리가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져야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좀 더 다양함을 인정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서 좀 회색 후드티 입으신 분. 네, 저도 영화를 이제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엄청 배고픈 상태에서 마음이 먹먹해져서 배가 더 고픈데 진짜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고 엄청 뭉클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이 궁금증은 정말로 제가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까봐 너무 망설여졌던 부분이고 혹시나 신뢰가 된다면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이 얘기 먼저 드리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친구 중에서도 레즈비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애인이랑 같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그 동성애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수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트랜스젠더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뭔가 좀 아직 주변에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낯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상영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자 교복을 입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머리를 여자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머리를 자르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자도 사실 머리를 짧게 자를 수 있는 거고 사실 바지 교복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제 여성성이랑 남성성으로 나눠져서 주는 이런 편견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체성을 갖추는데 더 고통스럽지 않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세상이 교복 같은 것도 그냥 남녀 자유롭게 뭐 굳이 그렇게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바지나 치마나 이런 것들을 자율화시키고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또 좀 세상 사람들이 이제 편견 없이 두 발을 대할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점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네, 성소수자가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 아이는 트랜스젠더고 물론 바이젠더지만 온전한 트랜스젠더 말을 이를테면 온전하다고 하긴 그렇고 완전히 나는 남성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저기 바이젠더도 있고 또 옷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젠더는 여성이지만 남성처럼 입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크로스 드레서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기 어떤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태어날 때 외부 성기로 지정되는 성별과 다른 자기가 생각 정체화된 젠더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지정 성별과 본인이 같다고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시스젠더라고 하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듣고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LGBTAIQ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서양에서 60까지 혹은 그 600까지 혹은 사람의 숫자만큼 정체성은 있을 수 있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분류하고 파악하기 편하려고 범주를 정하는 거지 나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 없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젠더나 성적 지향과 다르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흔히 말하기를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의 성소수자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면 250만 명 정도 되겠죠. 5천만 명이니까.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지금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12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합한 18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주변에 없다고 하는 건 나한테 성소수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수자의 대략 추산으로 10% 정도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논 바이너리라든가 이런 젠더케어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25만 명 정도의 큰 우산에 있어서 트랜스젠더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본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거나 드러내서 눈총을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분처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정말 알려드리시고 고맙죠. 어떤 사람은 수근거리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뭐 심지어는 대놓고 혐오하는 사람도 실은 많거든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설면 잘 모르면 두려우니까 혐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답처럼 있는 건 아니고 개개인이 본인이 정체화하는 어떤 부분들을 뭐 존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보통은 바꾸기가 힘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바꾸라고 우리 이성애자한테 동성애가 대세고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런 것을 어느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본인이 스스로 정체화하는 젠더나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한테 크게 피해를 안 주면 존중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까이서 혹시 그런 분들을 보시면 조심스럽게 지금처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그분도 고마워하고 또 더 친밀해지고 어떤 세상의 다양성과 조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수자가 행복한 세상은 비성소수자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니까 그것을 같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젠더 이분법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성만, 젠더만을 가정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고통은 사실은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어떤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성소수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수자들도 이 젠더 이분법이 주는 어떤 강제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당연히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층위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그래서 더 성소수자들 혹은 트랜스젠더들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 또 작동하는 것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 정체성 지금 나비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또
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 젠더 입법법이 주는 하나의 어떤 이 사회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 그 정상화되어 있는 어떤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의 현실은 또 어떤 층위에서 우리가 더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으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혹시 뭐 더 얘기? 저도 약간 조금만 더 말을 보태면 사실 이제 관객분이 질문 주신 것에서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결님의 어떤 성별 정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어떤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 중에서 그 범주에 가깝게 살고 싶을 뿐인데 이제 내가 남성이라는 걸 남성 젠더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어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뭐 이렇게 그런 자기증명서 같은 것들을 써내려가야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한결님도 말씀해주셨던 것들 중에서 내가 꼭 남자 교복만을 입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를 꼭 짧게 잘라야만 내가 남성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말해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치마를 입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나도 내가 지금 머리가 짧은 것을 더 선호하지만 어떨 땐 난 머리를 길고 싶기도 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어떤 아이러니에 나도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도 되게 공감이 갔었고, 한결님은 트랜스젠더 남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이젠더로서의 이제 어쨌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정체성을 또 동시에 혹은 각각 어쩔 때는 남성, 어쩔 때는 여성을 느끼기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왜 계속 이렇게 남성 아니면 우리는 여성으로만 딱 구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그리고 정말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한결님의 성별 정정이나 트랜지션 과정을 저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져가지고 잠깐 또 다시 올려볼게요. 네, 여기 나비님과 비비안님께 궁금했던 것이, 제가 이제 개봉을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상황들을 좀 주목해서 보잖아요. 저희 이제 영롱치마에서도. 근데 주목해서 보면 그런 트위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남의 엄마를 덕질할 줄이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비님이 가는 곳곳을 이렇게 함께 이제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게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남의 엄마를 덕질하고 있을 줄이야 라는 트위터를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이거를 보는 예주님과 한결님은 어떤 심정인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예준이는 원래 본인이 굉장히 관심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성주님이랑 둘이 같이 쓰는 계정, 투중 커플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엄마가 너무 갑자기 팔로워 수 막 늘고 트위터 시작하자마자 막 팔로워 수 늘고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고 있고, 예준이 지금 군대에 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통화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데 늘 너무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예준이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준아, 엄마가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덕질을 당해보다니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뭐 이러면, 그래서 다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 예준이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예준이 밑에 여동생인데 저희 딸도 이제 대학생이라 트위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트위터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트위터에서 자꾸 엄마 만나서 자기 너무 놀란다면서 제가 엄마를 블럭하라고 안 놀라게 블럭하라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저희는.
영화에서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비비안님과 저는 좀 대조적이잖아요. 비비안님이 so 스윗하고 가족들하고 저기 리드에서 나온 어떤 그런 판타지 가족 같고 저희는 현실 모자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트위터에 이게 있었어요. 아드님 댁의 어머님을 책해 주십시오. 어때? 이걸 보니까 제가 의기양양하게 물어보니까 책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게 질투인지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 한마디 더 할 거 있어요. 저희 예준이 친구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저를 보고 저한테 아들 삼아 달라고 친구들이 막 예준이한테 저를 보낸대 메시지를 자기도 비비안님 아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나중에 저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 다 오세요 아들로 이런 대화를 해요. 이게 참 사실은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조금 가벼운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감정이 읽혀지는 맥락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은 내가 내 부모님에게 존중이나 지지받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이 사실 작동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두 분의 덕질을 하게 되는 맥락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픈 현실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이 위로받고 환호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가정에서 뭔가 지지받고 응원받는 게 힘든가 보다. 그건 단순히 성소수자 물론 들도 이제 커밍아웃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비성소수자이신 분들도 이제 부모에게서 그런 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물론 우리도 자식을 처음부터 전적으로 지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저희 영화를 보고 저희가 이제 많은 GV를 보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 그게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부터 순하고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비비안님 말씀처럼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거부하면 그건 부모님의 몫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얘기할 수 있죠. 그전엔 저희도 몰랐지만 아마 커밍아웃 같은 큰 인생에 큰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희도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래 해라 라거나 아니면 제 얘기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건데 정말 어떤 존재에 관련된 큰 문제이니까 저희도 변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많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았는데 실은 가만히 생각을 보면 꼭 커밍아웃만 아니라 어떤 인생에서 큰 문제, 학업이나 취업이나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라든가 어떤 일생의 일을 할 때 부모가 순순히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오히려 부모의 어떤 어른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자꾸 뭔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개입하려고 해서 꼭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한다거나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그건 부모도 잘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거든 커밍아웃이든 무엇이든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커밍아웃이면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자주 드리고 있는데 커밍아웃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 본인이 안전할 때 해라. 가장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을 할 때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건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부모가 원치 않을 것 같은 걸 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 같아요. 그럼 본인이 가장 안전할 때 하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어요. 부모가 안 아플 때,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그거 별로 없어요. 부모는 나이 먹으면 다 아파요. 늙으면 고민이 다 있고 집안에 항상 우환이 있어요. 부모가 편할 날 기다리면 생전 자기 얘기 못하죠. 그래서
부모에 맞추지 말고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안전할 때, 부모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것 갖고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내가 상처받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커밍아웃이나 어떤 큰 문제더라도 부모가 뭐라고 해도 내가 독립된 공간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안전할 때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커밍아웃이라는 큰 세계로 초대했는데 부모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시간을 들이고 기회를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초대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좀 이상하구나.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부모를 얼른 버리세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부모도 나중에 행복한 겁니다. 부모 뜻대로 억지로 자식이 따라 살면 결국은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요. 지금 당장 부모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이 부모와 상관없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부모의 몫이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전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5년 전에 그 자신에게 지금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5년 전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마음과 지금의 계속 또 사회에 커밍아웃, 그동안 사회에 계속 커밍아웃 하면서 또 나름대로 성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5년 전에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메인인거에 약간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바뀐 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저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오래 살았고 물론 자식보다 당연히 오래 살았고 경험치도 많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관리직에 있는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를 듣고 물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와서 봤기 때문에 아이에게 동의를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게 아이를 믿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이를 믿지 못했던 건 너가 선택한 선택보다 내가 선택한 게 더 현명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걸 얘를 이제 나빠서는 아니지만 미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때문에 아이한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부모 모임에 나서면서 어떤 거든 본인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무리 아이라도 아이는 그 입장에서 본인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건데 그게 혹시 조금 현명하지 못했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불안한 거였어도 전적으로 지지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아이가 그 실패를 혹시 그게 결과가 실패였더라도 실패를 겪고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했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주지 못했구나. 더더구나 정체성이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믿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그 기간 중에 제가 부모 모임 나가서 느낀 것은 아이를 존중해야겠다. 아이의 선택이 무엇이든 존중해야겠다.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아이로서 최선을 다한 한 존재가 자식도 개별적인 한 존재인데 그걸 인정을 못했던 거죠.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인데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위스 존엄사의 얘기를 찍을 때 작년에 저는 저 장면을 찍으면서 저 영화가 올해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몰랐으니까 영화가 나올 때 내가 한결이와 같이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한결이가 정말 봐줬으면 그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줬으면 싶을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기 그 즈음에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부모 모임에 나갈 때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널 존중할게.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에 관한 거라도 너를 전적으로 존중할게. 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희 아이도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꼭 널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 그 존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슬프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존재를 전적으로 저렇게 무조건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정말 오히려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아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적으로 누군가의 결정과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것. 그렇게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메이님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에 커밍아웃 받았을 때 사실 충격적이고 되게 슬프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저희 아이한테 사실 제가 상처 준 말을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엄마가 힘든 인생 살게 낳아줘서 미안해 이 정도 그 말을 할 때 또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울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저는 연기였어요. 괜찮아진 척. 예. 근데 아이한테 괜찮아진 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부모 모임에 나오면서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계속 자신을 성장시켜 나갔던 시간이 필요했고 어쨌든 처음에 괜찮아진 척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사실 완전히 진짜 괜찮아졌고 아이가 나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존중이라는 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걸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사실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말들, 행동들 엄청 많았죠. 지금 뭐 기억도 다 못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엄청 상처받았을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존중이 진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저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든 뭔가 미숙해 보이고 잘못될 것 같고 부모들이 항상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걱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커밍아웃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섭하고 아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거는 존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저희 아이한테는 당연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존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준이 밑에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는 걔가 고1 때인가 예준이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뭐 진로를 정하고 뭐 과를 정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전적으로 그 딸의 의견 그대로 저는 했거든요. 제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저도 편안하고 아이도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준이 덕분에 이 둘째 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막 탐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뭐 고등학교 어려운 시기를 고3 시절에도 전혀 갈등 없이 잘 지났고 그래서 옛날에 저에게 그때 네가 연기를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져서 다행이고 그때 네가 아이들한테 함부로 상처 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사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이제 두 분도 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논의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제도적인 언어로, 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차별을 금지하고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선언하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큰 제도적인 언어로 보면 어떤 차별금지법의 맥락과도 굉장히 크게 닿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두 분 얘기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곧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 지금 두 분 제가 눈에 보이는 그럼 두 분까지만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면 걸어올 곳을
택시 타고 한 20분 전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 택시가 30분 동안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40여 분에 걸쳐서 왔는데 너에게 가는 길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감독님이 뜻하시는 바 그런 내용을 그 당사자인 배우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진솔한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있긴 했지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은 몰랐고요. 감독님께는 혹시 툴을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요 근래에 이제 영화관을 좀 자주 찾는 편인데 요즘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서 오늘 너에게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과연 잘 전달되었는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는 그래도 3, 40년 전보다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요. 힘든 것을 찾아서 밝혀주는 것도 참 좋지만 2에서는 우리 현재 그 배우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자제분이나 부모님이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들을 좀 부각시키는 한 6대4 정도로 좀 이렇게 해서 툴을 좀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잘 봤습니다. 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숙소에 가서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되게 멀리 와주시고 좋은 소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흰색.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애인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계속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마침 오늘 GV도 있고 해서 좀 다른 지역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와가지고 보러 왔는데요. 그냥 이제 감상평이랑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너무 이제 저희 애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많이 울면서 봤거든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위로도 많이 돼서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약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되게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랑도 같이 부모 모임에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했는데 이제 두 분께서는 처음 부모 모임 나가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왜 계속 이제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사실 영화가 커밍아웃 부모님께 커밍아웃 할 때 함께 보는 영화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트위터에서도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이 대부분 회피하고 계시죠. 그 얘기만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에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정말 또 마음을 다르게 방향을 바꾸신 부모님들도 꽤 있고 하니까 뭐 영화를 함께 보시는 것도 좋고 저도 처음에 5년 전에 부모 모임에 갔을 때는 사실 저도 준비가 안 됐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안 간다고. 그게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받았고 이게 이성적으로는 알죠.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내 자식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는 나 엄마 괜찮으니까 안 간다고 했던 건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니까 부모 모임에 안 오시거나 혹은 어떤
커밍아웃을 받아도 뭐 본인이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걸 보거나 뭔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상태로 회피 상태로 머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 모임에 간 이유가 아들이 너무 함께 가주기를 원했고 내가 안 가면 얘가 또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뜻이 약간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약간 끌려가듯이 마음이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긴 했었는데 거기 가서 사실 처음에 너무 어색했어요. 아까 뭐 트랜스젠더 어색하시다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게이, 우리 아들이 게이라고 했지만 게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게이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처음에 가서 한 1년 동안은 게이 발음을 못 해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결국 한 1년쯤 지났을 때 겨우 게이. 그러니까 이 게이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단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입으로 낸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치가 더 많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든 나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나니까 모습을 보고 트랜스젠더도 보고 게이도 보고 게이도 되게 많거든요. 화장 많이 하시는 게이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게이도 있고 저희 아들은 또 화장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커밍아웃 하고 나서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이가 막 화장을 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너무 어색하지만 아 이거는 내가 눈에서 어색한 거니까 이건 내가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잘 참았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분도 사실 저도 엄청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전혀 저랑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그들 각자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젠더 표현이 나랑 좀 다를 뿐, 이런 정도였지. 그래서 어쨌든 그 익숙해지는 과정, 그게 이제 한 1, 2년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졌고, 아까 나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래요. 옛날에는 왜, 원시시대에는 못 먹는 독든 열매들도 막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내 눈에 낯선 거는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두려움으로 사람이 시작한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자꾸 접하다 보면 아 이게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5년 전에 그랬지만 점점점 괜찮아졌고 만약에 부모님을 부모 모임에 모시고 오신다면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부모님을 딱 오시면 저희가 일단 모시고만 오시면 저희가 기초부터 다 교육을 시켜드려요. 성정체성, 지향, 젠더 표현 뭐 이러면서 저희 PPT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초부터 잘 교육을 시켜드리고 사고가 유연하신 분이라면 성향이 사고가 유연하신 분이라면 배우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희 메이님도 달라지셨고 진짜 부모님 저희는 진짜 자신 있게 그래서 처음에 사실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를 보여드린다든지 저희가 또 책도 냈거든요. 책을 보여드린다든지 하면서 저희 모임에 대한 어떤 이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게 해드린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모시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부모 모임은 정기 모임을 지금도 매달 하고 계시죠? 저희 매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4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3시 할 때도 있고 4시 할 때도 있는데 부모 모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시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같이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다 티슈 나눠서 이렇게 다 눈물 찍고 닦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가까워지시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고요. 그 세 분 또 여기 강릉에 이 독립예술관 신현극장에 찾아주신 강릉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전해야 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거리에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공간으로 사실 영화를 보러 오시는
행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또 버스를 2시간을 넘게 타고 오시기도 하시고 택시를 또 타고 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아까 잠깐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연분홍치마나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들 때도 이 영화가 상영될 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회 앞에서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제 24시간씩 교대를 해가면서 이제 농성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대하고 힘을 보태고 있지만 사실은 그 힘을 보태고 그러니까 연대하는 분들의 어떤 그 애씀보다 그것을 되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들을 보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쨌든 그 제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끝까지 이 상영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함께 저희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다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 극장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독립 영화를 뭐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런 독립 영화관을 지역마다 해주시는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이런 데서 많이 틀어준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독립영화관을 많이 찾는 사람이 되도록 할 거고 저희 영화를 사실 보시면 눈물이 많이 나지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사자들이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비당사자, 성소수자가 아닌 분들이 보시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혐오는 사실 되게 말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이나 이해, 포용 이런 거는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길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어떤 기자분이 저희 영화 감상편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꼭 가져주시고 저희 영화는 N차 관람 꼭 하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님은 9번째 지금 보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죠? 퀴어 영화, 두 번째 여성 영화, 세 번째 가족 영화, 네 번째 보시면 인생 영화로 딱 마무리가 되는 영화니까 네 번째까지 N차 관람 부탁드리고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소수자 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릴 분이 계신다면 실은 어떤 그런 문제들은 본인이 뭐 나빠서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뭐 많이 학력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의 얘기를 존중하는 건 부모님이 아까 부모님이 얘기했었지만 유연성 그리고 친밀감 그리고 어떤 부모님의 세계관 그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는지 빨리 받아들이는지 폭넓게 받아들이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 결과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건 당사자 본인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나 가족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실은 부모나 가족이 어렵거나 못나고 힘들어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나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되게 힘들어하고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절대 가족 때문에 가족에게 어떤 나의 기대를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탓이다 혹은 못난 탓이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마음을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악플을 다는 사람은 0.06%라고 해요. 1%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목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나머지 99%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든 당사자가 아니든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고, 지금 14년 동안 이게 머물러 있지만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정이 안 됐지만 그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한 걸음씩만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이 강릉의 신영극장 계속해서 좋은 관객 여러분들 때문에 유지될 수 있고 저희도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동윤영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가세요. 사진 찍으라고 가는 예, 그 로비에 극장 로비에 전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티켓이나 전단에 이렇게 사인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귀여운 무기. 예.